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에 띄워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9분 있죠? 오늘 보통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다스베이더가 오늘 방송하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많이 와 주셨기 때문에 조금 예상했던 시간에 그냥 맞춰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조금 방송 소스를 미디어 소스를 바꿨더니 이게 지금 말을 안 듣네요. 네, 되게 지금 당혹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래저래 이렇게 만지고 저렇게 만지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좀 당혹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손을 봐가지고요. 내일 내일 나갈 때는 문제없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나 모르겠네요. 네. 자, 아브라함님, 네, 늘 진실이 담긴 소식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모두 네 가지입니다. 보통 제가 요즘에 이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주제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준비한 거는요, 이 한동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깐족 얄미운 X. 그러면서 검사가 오버할 때 이거 한동훈 얘기라기보다 전반적인 검사들의 전반적인 양태를 좀 얘기를 하고요. 검사들의 이런 행동 패턴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이 한동훈이 되게 보면 뭐 깐족된다, 뭐 말장난을 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죠. 근데 이거는 한동훈의 그 언행이라든지 언어 습관, 뭐 이런 화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 검사 출신들이 대체로 엇비슷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박민식 의원, 사실 한동훈이 나오기 전에 정말 깐족의 대마왕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에 김도읍 의원, 뭐 이런 사람들 사실은 다 그 법조인 출신, 그중에서 검사 출신이 많습니다. 이렇게 깐족되는 거는 사실 검사들의 대체적인 어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이 검사들의 대체적인 그 어법이나 화법, 화술이 그렇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동훈에 대해서 딱 좁혀서 생각한다면은 글쎄 이 사람이 왜 이러나 하고 좀 감이 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검사 출신 정치인들 혹은 검사들의 평소 언행이 어떻더라라는 것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내용이 있지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제일 오버했던 사람이 강백신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보면 상당히 오버를 해요. 사실 그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검찰이 뭐 딱히 뭐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했다기보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자신들이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앞세워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우겨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좀 깐족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판사들한테 대든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판사들한테 되게 많이 대들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뭐 이렇게 뭐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한 적도 있고, 기각합니다, 또 기각합니다, 뭐 이 일을 또 기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적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깐족 스타일은 검사들이 주로 좀 많이 쓰는 스타일 중에 하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검사들의 화법, 언제 주로 깐족되더라, 언제 오버하더라, 언제 화를 내더라, 언제 또 되게 다급해하더라, 요런 다급할 때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 요런 것들을 살펴보면 지금 한동훈의 행동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체로 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 저렇게 오버하고 이렇게 화를 내고 하는 걸로 볼 때 깐족 대신에 승질을 부리고 되게 공세적이고 까칠하게 나올 때 저거는 뭔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준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깐족 얄미운 X 검사가 오버할 때 라는 얘기를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 주제는 유동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언론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유동규 진술에 거의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동규의 진술에 거의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유동규의 진술이 조금씩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말이 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던 내용들에서 약간씩 수정이 일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제만 해도 우리가 되게 놀랬던 게 텔레그램방이 있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너서클 10명이 포함된 텔레그램 방이 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째로 넘겨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텔레그램 방에서 이재명과 나눈 대화라든지 혹은 클라우드에 이재명과 나눈 그 대화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겠구나. 지가 그 내용을 다 아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에 와가지고 말이 바뀝니다. 그 텔레그램 이너서클 방에 이재명이 없대. 아니, 그러면 이너서클이 왜 이너서클이야? 이재명하고 가깝다고 이너서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재명 없는 이너서클 방. 그게 뭐 이너서클 방이야. 예. 자, 그래서 조금씩 얘기가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클라우드를 통째로 넘겨줬다라고 하는데 좀 되게 놀랬죠, 다들. 클라우드를 통째로 넘겨줘? 그럼 그 안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가 있는 건데? 라고 했더니 오늘은 또 뭐라 그랬냐면 클라우드를 살펴보지는 않았대요. 뭐 하자는 얘기야? 장난도 아니고. 자, 이런 거를 볼 때 유동규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뀌었다기보다 조금씩 약간씩 좀 한 발씩 물러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있는데 그 발언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고요. 세 번째 주제는 어제 잠시 얘기를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이번 김진태 사태의 숨은 의도, 진짜 의도. 자,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의 진짜 의도, 숨은 욕심은 바로 민영화다. 레고랜드가 부도가 날 지경이고 그것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레고랜드 지분을 팔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민영화를 하겠다. 라는 그런 속셈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이 부채를 핑계 삼아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지분을 헐값에 매각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 레고랜드에 투자된 강원도의 투자금이 조 단위에 이르는 걸로 알아요. 지금 뭐 8천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차장이라든지 다리를 놓아주는 거라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은 이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거기에 투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분을 팔아버린다면 이 레고랜드의 지분을 팔아버린다면은 이거는 강원도로서는 혈세만 잔뜩 투입하고 막상 수익을 볼 때 되면은 그 수익은 고스란히 재벌들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부채를 핑계 삼아서 레고랜드를 팔아먹겠다, 팔아치우겠다 이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번째 주제, 세 번째 주제, 이 레고랜드 사태의 진짜 숨은 의도는 민영화다. 부채를 핑계 삼아서 강원도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하려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주제는요. 공안 탄압의 노림수, 적폐 결집. 요것을 제가
맨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얘기인데 요거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는 제가 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면요.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는 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갤럽에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갤럽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30%를 기록을 했다 그래요. 지난주 27%에서 이번 주 30%, 3% 올랐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예. 미국의 모닝 컨설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모닝 컨설트에서는 22%가 나왔죠. 지난주 18%에서 22%. 네, 4%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3에서 4%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이렇게 포착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그 수치는 다 다릅니다만 3%에서 4% 정도 올랐다는 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어요. 추세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지. 자, 이거는 왜 그럴까? 지금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야당, 민주당에 대한 공안 탄압 아니겠습니까? 사정 정국 뭐 이런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민주 진영을 분열시키는 데는 실패했을런지 모르겠으나 자기들 적폐 진영의 결집을 이뤄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한 걸로 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 결국에 윤석열의 노림수 중에 절반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항상 그런 거죠. 우리는 결집하고 상대방은 분열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진행하는 상황을 보면은 윤석열 쪽은 지금 결집을 하고 있는데 민주진보 진영에서는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것이 수도권 초선 의원인지 그 중견 의원이라는 등 이런 그 익명에 가려져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수박들, 그다음에 정의당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정의당 같은 건 요새는 옛날에는 어쨌는가 모르겠으나 요즘은 완전히 윤석열 이중대로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죠. 진중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 민주진보진영이 맞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기대를 끊어야지. 다음 총선 때는 아예 그냥 날려버려야지. 날리고 날리면 쪽팔리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을 취하면서 비판에 들어가면서 이들을 고립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한 2년 정도 남은 이 국회의원 임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이 사람들, 이 정의당이라든지 수박들을 최대한 이탈을 방지시켜야 할 것이냐.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주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검사들의 언행, 행동 패턴을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의 행동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요 이제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SNS를 통해서 제가 글을 쓴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한동훈의 행동이 이제 제 그 글의 주제였는데, 간단하게 굳이 이렇게 이번에 청담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굳이 한동훈이 이렇게 방방 뜨면서 오버할 사안은 아니었어요. 아니 술을 먹으러 갈 수도 있지. 그 청담동일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게 여러 명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것 자체를 그런 적 없다. 나 청담동 간 적도 없다. 내가 간 적이 있다면 직을 걸겠다 이러면서 아주 오버를 했죠. 이렇게 크게 오버를 하고 나오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 저렇게 오버하는 거 보니까 진짜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틀러가 그랬나요? 그 괴벨스가 그랬나요? 거짓말을 하려면 아예 크게 하라 그래. 거짓말을 할 때
10개를 갖고 있는데 20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거짓말하면은 사람들한테 들킨다는 거야, 거짓말 수준이.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 10개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나 100개 갖고 있다라고 뻥 찌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야,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볼 때 적어도 한 5, 60개는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갖고 있는 10개밖에 안 되는데. 그랬을 때 내가 거짓말을 한 것보다는 뭐 아무리 효과가 줄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진실보다는 훨씬 더 크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렇게 생짜 사람이 거짓말할까? 저 절반 정도는 사실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보통의 사람들의 이런 습관이거든요. 보통 이거는 보통 뭐라 해야 되냐, 그 사고의 어떤 그 경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는 세게 해라. 그리고 부인을 할 때는 결사적으로 부인하라 그러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 또 뭐라 그럽니까? 진실로 그 거짓말을 나부터 진실로 믿으라 그러잖아. 남을 속이려면 나부터 속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한동훈의 평소 언행을 보면은 진짜 자기가 자신 있을 때는 깐족대기는 하고 크게 이렇게 말을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약을 올리는 그런 스타일의 화법을 이렇게 추구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먼저 화를 낼 때는 본인이 뭔가 꿀릴 때라든지 이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한동훈만 그런 게 아니라 검사들이 대체로 그래요.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경심 교수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1심 때예요. 당시에 그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몇 가지 증거를 이거 우리 지금 안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판사가 이의를 기각합니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다른 검사 벌떡 일어나고 그래서 마치 그 두더지 게임을 하듯이 뭐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어. 근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 자신들이 좀 오바를 해야 될 때, 자기들이 수세에 몰린다 싶을 때 이렇게 오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 또 제가 비슷한 사례로 뭘 들 수 있냐면 여러분 안미연 검사가 그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폭로를 하면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죠. 그때 검사들 얼마나 발끈한 줄 아세요? 발끈하는 걸 보면서 많은 기자들이든 뭐 국민들이든 저렇게 발끈하는 거 보니까 안미연 검사 말이 뭐 잘못인가? 안미연이 좀 오바했나? 지가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은 저는 보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졌고 지금도 그 의심은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면은 분명히 뭔가는 있었던 거 아니야. 권성동 같은 경우에 자기가 찔러놓은 뭐 사람 문제는 결국 받았지만 권성동이 꽂아놓은 사람이 꽤 여러 명 된다라는 거 뭐 이게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영장 청구도 안 하고 아니 만약에 그게 민주진영의 어떤 국회의원이었으면 영장 청구가 안 됐겠냐고 다 했겠지. 뭐 당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들 문준용 씨 관련해 가지고 뭐 파슨스 스쿨 가는데 뭐 어쨌다는 둥 뭐 이런 얘기 얼마나 오래 물고 늘어졌어요. 똑같은 얘기 어떻게 보자면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권성동 의원 거는 전혀 건드리지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볼 때 검사들이 오버할 때는 보면은 뭔가 자신들한테 꿀리는 거 또는 자신들이 잘못 처리한 부분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드러날 것 같을 때 오버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두봉 검사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두봉 검사는 유성 씨를 보복 기소를 해가지고 그게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보복 기소를 했느냐? 간단하죠. 유성 씨를 간첩으로 몰아갔던 증거들이 조작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보복을 하려고 유성 씨를 이렇게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복 기소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공소권 남용이다 된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의 과정을 살펴봐도 유성 씨한테 그렇게 가혹하게 굴 이유가 없었어. 그리고 유성 씨 그 사건에서도 나중에 유성 씨 보복 기소 사건 때 그 사안이 이미 자기들이
그 간접 수사를 때 이건 별거 아니야라고 넘어갔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거 다시 문제 삼는다. 그래서 보복 기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검찰이 보복 기소라는 이런 그 무리수를 둬가면서 행동한 이유는 유성 씨 사건에서 검찰이 사실 좀 할 말이 없죠. 잘못한 게 확실하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덮으려고 이렇게 한 거다. 김학의 사건도 사실 어떤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김학의 사건, 김학의 얼굴 못 알아보고 기소해야 되는데 기소 못하고 그래가지고 대부분 중요한 핵심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무죄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 와중에 김학의가 해외로 출국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아시다시피 출국 금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출국 금지를 시켰던 검사가 이규원 검사인데 이규원 검사가 지금 오히려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를 당한 상태잖아요. 이것도 보면은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오히려 또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오버할 때는 뭔가 지들이 꿀릴 때다라고 보셔도 과언 아닙니다. 틀린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한동훈의 행동을 좀 살펴볼게요.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주특기가 여기서 고소 고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사가 아니라 수사검사가 본인의 주특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주특기는 고소 고발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새 고소 고발 되게 많이 합니다. 고소 대상도 엄청나게 다양하죠. 기자를 고소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국회의원도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청담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더 설치고 있죠. 본인 같은 경우에도 고소한다라고만 설치고 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소위 말하는 건의사당이라든지 이런 그 외곽단체 적폐들의 외곽단체 이게 시민단체라고 하면 안 돼요. 적폐 외곽단체입니다. 적폐 외곽단체. 적폐 외곽단체, 관변단체, 건변단체라고 하면 되겠죠. 하여튼 적폐 외곽단체들이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한동훈은 거기서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라는 식으로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보면은 한동훈 되게 고소 고발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2번씩 3번씩 이렇게 고소 고발 당하고 있잖아요. 민사 따로 형사 따로.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야, 알렉스야, 네가 고생 많다. 니네 아빠 때문에. 이 얘기했다고 아동복지법으로 고소를 한 게 한동훈 아닙니까? 그게 아동복지법이 뭐야? 어디 거기를 그걸 갖다 대냐고. 자, 이렇게 한동훈은 툭하면 고소 고발을 합니다. 특히 이번 첼로 게이트에서 더 많이 오발하죠. 그러면서 거의 요즘 언행이 그냥 잔뜩 날이 서가지고 하나 툭 건드리면은 으악 하고 덤벼드는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덤벼드는 것도 보면 좀 야비하죠. 그 문제의 핵심과는 상관없이 이 메신저 스피커의 과거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물고 들어지는 그 사안의 본질에 가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짓을 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고발하겠다, 국회의원을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장관한테 질문한 건데 이게 어떻게 고소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렇게 따지자면은 작년에 이재명 동산자 운운하면서 사진 했던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그 사람 선거법 위반이에요. 면책 안 돼요 그 사람. 근데 왜 해서 봐줬어? 그 다음에 문 대통령 때 문 대통령 외손자 병원 진료 사건 이거 왜 문제가 됩니까? 솔직히 그거야말로 아동복지법 위반 아니에요? 애가 병원 갈 수도 있지. 애 병원 간 걸 가지고 병원 진료 기록을 들고 나와가지고 어쨌다는도 왜 그런 사람들은 처벌 안 받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랬다면 혹은 추미애 장관이 그랬다면 조국 장관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걸요? 조국 장관이야말로 기자들 고소고발 참 많이 했을 거야. 검사들도 많이 고소고발 당했을 거예요. 검사들이 이 수사 기밀을 유출을 했을 때 이거는 그 피의사실 공표죄에도 해당이 되지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는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심지어 뭐 한동훈은 그 얘기를 하죠. 지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것 같으니까 고발하면은 뭐 무고죄로 또 맞고서 하겠다.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아니 뭐 맞고서는 누구 할 줄 모르나? 나도 너 맞고서 하려다가 참았어 이 사람아. 지나 잘하라 그래. 자 어쨌든 이렇게 보면 한동훈의 요즘 행동을 보면은 툭하면 고소고발이야. 근데 지금까지 고소고발할 때 승질을 벌벌 내가면서 가만 안 놔두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고소고발 툭 해버려요. 그러면서 뭐 그거 뿌리고발이야. 그 보도자료 뿌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물어보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뭐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엔 되게 감정이 묻어나죠. 성격이 막 나와. 그리고 공격 목표도 처음에는 분명히 김무겸 의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우상호 의원이 방송에 나가서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김무겸 의원이 한동훈한테 물어보는 거 그 국회의원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 아니냐. 근데 국회에서 벌어진 공방을 그 공방을 이유로 해서 국회의원을 고발한다며 그건 야당 탄압이다. 추미애 장관이 그랬다며 가만히 있었겠냐? 라고 했는데 이 말에 발끈해가지고 우상호 의원에 대해서 들이받았죠. 그러면서 우상호 의원 뭐 30년 전 5.18 뭐 이런 얘기하면서 했지. 전형적으로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물어뜯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딴 식으로 하면 우리 맨날 할 수 있지. 한동훈 너 비밀번호도 안 깐 놈이 뭐 자꾸 말이 많아. 남 얘기를 들추고 그래. 에? 아니 한동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 네 갖고 있는 상가 거기 불법 증축했다고 문제됐지 않았어? 그 다음에 네가 상속받았다라는 그 농지법 위반이라고 지적받지 않았어? 그거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지는 어떡할 건데? 이 가장 나쁜 짓을 하고 있죠. 한동훈은 메시지를 공격 못하니까 메시지를 반박하지 못하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나 지저분한 아주 야비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응? 근데 도대체 나는 이 한동훈의 지금 행동 패턴이 이해가 안 가요. 보통의 한동훈 행동 패턴은 깐족이지, 깐족. 그러면서 의원님께서 모르셔서 하는 건데 뭐 잘 알아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 약을 올렸지 승질 펄펄 내가지고 니 옛날에 그랬잖아! 라고 하는 경우는 되게 한동훈스럽지 않은 행동이죠.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저럴 때도 있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행동입니다. 특히 이 얘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동훈은 제로콜라만 마신다. 근데 지가 진짜 제로콜라만 마시고 그래서 술집을 안 간다면 저 간 적 없습니다. 저는 술도 잘 안 마시고요. 저 간 적 없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증거를 내시면은 제가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뭐 내가 이상한 술집에 갔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둥 스토커들이 뭐 스토커와 야합을 했다는 둥 이런 이상한 소리를 막 그냥 거의 감정에 섞인 말을 그냥 마구 뱉어내죠. 감정적인 말을 뱉어내요. 그러니까 다른 때 같았어요.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랬으면 감정적 대응을 한다는 둥 뭐 이런 비난이 쏟아졌을 거야. 근데 그냥 짓도 없죠. 여하튼 아마 한동훈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김우겸 의원의 이 지적이 무슨 자기가 이제 그 어떤 그런 술집 단순한 술집 뭐 식당 겸 술집 이런 데 갔다고 했다고 지적이 아니라 룸살롱 갔다라고 주장한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룸살롱 안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한 술집 가기를 바란 것 같다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뭐 룸살롱 뭐 갈 수도 있지. 그리고 뭐 술 먹을 수도 있지 사람이. 그게 뭐 대통령이든 뭐 법무부 장관이든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 차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룸사롱을 갔는지 술을 먹으러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그 자리에 뭐 첼로가 나왔는지 동백 아가씨를 불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부를 수도 있지 뭐 동백 아가씨 뭐 어때서 명곡인데. 근데 문제는 그 자리 진짜 핵심되는 문제는 그 자리가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한 자리였느냐는 거예요. 그 김앤장이라는 데가 지금 어딥니까? 국무총리도 거기서 나와. 지금 국정원 기조실장 그 사람도 거기서 나와.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신임 법관들의 뭐 한 4분의 1 정도가
다 김앤장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 김앤장하고 현 정권하고의 유착 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밤에 김앤장 애들하고 술 먹고 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사실 핵심적인 문제인 겁니다. 초대형 로펌과 정권과의 유착, 비위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뭐 김앤장 변호사들은 아니었어요. 아니 술 마시러 간 거야. 뭐가 문제? 아니 글쎄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저녁 먹으러 갑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고 근데 김앤장이 참석한 적은 없었습니다라고 했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좀 더 얘기가 많은 팩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되든지 말든지 했을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오바를 해가지고 쌩 난리를 칠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발끈할 일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지금 한동훈이 이렇게 발끈했던 거는 초기에 진압하자 이런 주장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 초기에 진압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검사들은요, 자신 있으면 초기든 후기든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결정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증거를 툭 던져내면서 보세요, 없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굳이 초기에 진압하러 덤벼든다? 그럴 사람은 그러는 게 검사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발끈했다라는 거는 뭔가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아까 안미영 검사 얘기를 했는데 안미영 검사의 폭로가 나오자마자 검찰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다들 바르르 떨더라고. 그러면서 안미영 검사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안미영 검사의 험담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자들한테 던져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검사들이 뭔가 있구나.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까 양구남 검사장이 수사를 해보니까 나왔죠. 그래서 권성동 영장을 청구하네 쌩 난리를 쳤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가 이 사람들이 꿀리는 게 있을 때 석연찮은 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오버하는구나 라는 거를 다들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 같은 경우에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 한동훈을 실드 치는데 가담한 사람들이 딥다 많아요. 당장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김우겸 의원을 비난하면서 퇴출해야 된다라고 가담을 하고 참전을 했고요. 국회 법사위 아마 김도우 의원이지 싶은데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다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어요.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고. 명예훼손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뭐냐면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안 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게 돼요. 근데 질문은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해명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한 거잖아요. 상대방의 반론을 듣겠다라는 그런 건데 그게 질문인데 그 질문을 문제 삼아서 징계안까지 내겠다? 정말 오바 중에서도 많이 오바한 거죠. 왜 이렇게 오바를 할까요? 더군다나 오바하는 게 한동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심지어 국회 부의장까지 여기에 같이 가담을 하는 걸 볼 때 이거 상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상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있는 거 아니냐. 너무 과잉 대응을 하고 있는. 이 정도로 이렇게 대응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과잉 대응을 하고 초반에 벌쩍벌쩍 뛰고 하는 것들은 뭔가 있기 때문이다.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거짓말을 하려면 세게 하라는 그런 괴벨스였는지 누구였는지 그런 얘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0개만 갖고 있는데 100개 갖고 있다 뻥치면 사람들은 50개쯤 갖고 있으려니 50개는 갖고 있으려니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딱 그런데 한동훈과 검사들의 행동 패턴이 딱 그래요. 이렇게 벌쩍벌쩍 튀니까 진짜로 안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근거가 있어서
갔구나 안 갔구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펄쩍펄쩍 뛰면은 저거는 진짜 안 갔나? 안 갔으니까 저러는 거 아닐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진실이 뭐 증거라든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입증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오버하느냐, 누가 쇼를 더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인식이 차이가 진위 인식이 달라진다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관행을 만드는 거죠. 지금 한동훈식 또는 검찰식의 행동 방식이 딱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오바를 한다 라는 것은 뭔가 자신들이 꿀리는 게 있기 때문이다. 뭐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진짜 뭐 김앤장하고 관련되는 부분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얘네들이 자기들도 보면 좀 꿀리는 점이 있으니까 저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저렇게 확인한 바로도 그래요. 추가 제보라든지 추가로 확인되는 팩트들이 있어요. 사실관계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지금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진실이거나 진실에 가깝다라는 그런 증거들은 많이 나온 걸로 알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첼리스트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사람이 뭐 배신을 했다 뭐 이러니까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분의 첼리스트에 대한 공격을 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와 관련된 추가 뒷받침된 증거 자료들이나 취재 자료들이 지금 착착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추가 취재를 하고 있어요. 과연 그게 어디냐? 르챔버는 아니라 그랬는데 르챔버 말고 어디냐? 르챔버 같은 건 저도 전에 옛날에 가본 적 있다라 그랬었죠. 그래서 마티니 먹고 나왔다고. 팩트인가요? 매경이었나요? 어디 신문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뒤에는 그렇게 은밀한 식당, 비밀스러운 업소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거기는 아파트 단지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갤러리아 백화점 뒤라고 하면은요, 바로 뒤도 마침 있지만은 그 갤러리아 백화점 그 명품관도 있고 뭐 본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옆쪽에 골목 있죠. 옆쪽 골목. 그 같은 블록의 옆쪽 골목의 약간 뒤쪽. 요쪽으로 또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는 들어갈 만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까지도 갤러리아 뒤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러리아 진짜 뒤쪽도 있지만 갤러리아 옆인데 뒤쪽. 요쪽도 갤러리아 뒤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꽤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제가 요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나 어디 갔다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나 오늘 명동 갔다라고 할 때 사실은 명동은 사실 명동 성당에 있는 거기가 명동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도 명동이라 그럽니까? 롯데백화점 앞도 명동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소공동인데 종로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종로가 아니라 저 남대문 쪽은 사실 중구예요. 아시죠? 그리고 광화문 종로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성북동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성북구예요, 성북구.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구역상 어디하고 우리가 통상 말하는 어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나 대구 갔다라고 하면은 대구 광역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칠곡 경상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부산 갔다 김해 양산까지 포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청담동이라고 한다고 해서 갤러리아 뒤라고 해서 바로 그 뒤 청담동 요렇게 좁힐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쿨피님, 르챔버 분점인가? 한꾸모, 첼리스트 똑똑하던데. 술집 가서 수사하라, 선아님.
정현숙님, 학력 위조는 영부인급 위조라고 하셨고요. 이선아님, 이세창도 똑똑히 기억하고 그렇죠. 자, 늘보리님, 어지간한 사람은 이세창을 모르는데 제보자가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안다는 건 팩트. 예. 여러분, 저 이세창 얼마나 아십니까? 예. 저도 이세창이라는 사람 이름은 아는데 그 이름하고 얼굴을 잘 매칭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창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세창이라고 알고 있다 라고 했다는 그 사람이 이세창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거나 그 전에 알고 있었거나 또는 누가 저 사람이 이세창이야 라고 말해줬거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팩트인 거지. 한정수님, 첼리스트 신변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예, 저도 걱정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래저래 좀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진보 시민들이 배신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분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지켜보는 것도, 그리고 좀 힘을 좀 북돋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비난은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서 해도 상관없고 그때도 늦지 않고요. 지금은 조금 좀 지켜봐주고 좀 우리가 좀 힘을 좀 북돋아 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정님, 처음 들었어요. 이세창이라는 사람 이름. 기자회견하는 것도 웃겼어요. 뇌비우스 사재단님, 오늘 검찰이 박스 안에 1억 원이 들었는지 검증을 했다고 하고 이번엔 길가에서 돈을 줬다고 합니다. 길가에서 돈을 줬다고? 이게 딱 한명숙 사건으로 가네. 한명숙 총리 때 한만우가 한명숙 총리한테 돈을 어떻게 줬다? 아파트 뒤쪽에서 캐리어에 담아가지고 줬다. 그래서 한명숙 총리가 슬리퍼 신고 나와가지고 돈을 찔찔찔 끌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CCTV가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이게 그게 이렇게 증거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 이유, 이걸 둘러대기 상당히 좋은 방식이에요. 길거리에서 줬다고? 누가 돈을 길거리에서 줘?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상자에 1억이 들어가는 거 안 들어가는 거는요. 비타 500박스에 1억 들어간다는 거 이미 다 결론 났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뭘 그거 가지고 뭐 해보고 말고가 있어. 그거는 사실 그 범죄 입증, 유죄 입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자신들이 중요한 증거라도 확보한 것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의 눈속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선입견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마디로 쇼하는 거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아니 들어간 거 어렵나? 아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길거리에서 줬다고? 아휴. 길거리에서 정치 자금, 그것도 대선 자금을 넘겨줬다. 더군다나 이재명은 검찰에서 잡아먹지 못해서 생 안달인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정치 자금을 주면서 길거리에서 줬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범타이거님, 그 엄중 씻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이 됐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자베스님, 김혜영 징계 동의했어요 라고 하셨고요. 강화숙님, 이재명이 버린 박스 줘다 조작질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셨고요. 김선아님, 이런 식으로 수사하니까 김현장 만난 게 이해충돌 아니냐. 네, 맞습니다. 자, 지금 그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썰 풀 수 있는 얘기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그 주제는요. 조금씩 바뀌고 있는 유동규의 진술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유동규 진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포격을 시작한 것 같던데 이게 왜 진술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그 부분을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유동규 진술 지금까지 언론에 나왔던 거하고 오늘 언론을 만나서 했던 얘기하고 좀 색깔이 틀려요. 이거를 유동규가 말을 바꾼 건지 언론이 그동안 좀 오버해가지고 어떤 선입견에서 갖다 붙여다가 왜곡을 했었던 건지 이거는 언론의 왜곡인지 유동규의 거짓인지는 모르겠으나 유동규의 진술이 지금 자꾸 색깔이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보자면 유동규가 처음부터 진술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툭 던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툭 던지고 그 오해를 한 그 주장이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이 나오고 야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말을 살짝 바꾸는 거지. 예. 안 바뀐 것처럼. 아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실은 요거야. 이런 식으로. 아 내가 언제 이재명하고 텔레그램 했대? 그게 남아있다 그랬어? 그냥 이너서클 방이라고 했지. 이너서클 방에 이재명은 없어. 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 이너서클 단톡방이 있다 그러길래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단톡방에서 정치자금 같이 그렇게 민감한 얘기를 하냐? 텔레그램 단톡방, 이너서클 단톡방이 있고 거기서 얘기했다는 얘기 그 자체가 거짓이다 라고 제가 한 방 날렸었죠. 뭐 그걸 들었는지 어쨌는지 뭐 그게 전달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나 유동규의 발언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재명 텔레그램은 없다. 이재명이 그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진 않았다. 요렇게 또 말을 바꿔요. 아니 그럼 이재명이 없는데 어떻게 이너서클 방이야? 지들끼리 방이지. 지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던 방이지. 그게 어떻게 이너서클 방이야? 자, 이렇게 유동규의 지금 진술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고 있느냐?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되느냐? 자, 오늘 유동규가 법정에 나왔습니다. 대장동 관련해가지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유동규가 출석을 했거든요. 그 출석을 하면서 유동규가 언론들을 앞세워서 인터뷰 같은 걸 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한 유동규, 유동규의 오늘 인터뷰를 보면요. 김용에게 준 자금은 대선 자금이 아니라 경선 자금이다. 원래 대선 자금이라고 그랬잖아. 대선 자금 하더니 갑자기 경선 자금으로 이름 바뀌었어? 그때 지적들이 나왔죠. 야, 4월부터 8월 사이면은 후보 확정도 안 되는데 무슨 대선 자금이야. 그때 경선할 텐데. 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갑자기 경선 자금이야 대선 자금 아니고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너서클 방이 있다. 이너서클 10여 명이 모이는 방이 있다. 라고 하더니 그 방에 이재명은 또 없어. 라고 말을 바꿔요. 이너서클 10여 명 방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너서클 10여 명 방이 이재명과 함께하는 방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잖아요. 이재명 없는 이너서클이 무슨 이너서클이야. 아니지 그거는. 이너서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끼리 모여있는 거지. 이재명이 들어가야지 그거 진짜 이너서클 방이지. 그럼 뭐 하려고 이재명 빼고 뒷담화하는 방 아니야 그거는. 아니 제가 사회부장 했잖아요. 아주경제 사회부장. 근데 저 빼고 사회부원이 모여있으면 뭐예요? 나 뒷담화 까는 방이잖아. 그죠? 이재명 없는 이너서클 방은 뭐야? 이재명 뒷담화 까는 방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왜 이너서클 방이야?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부방에 사회부장이 없으면 사회부장 뒷담화 까는 방이잖아. 우리 뭐 단톡방에 그런 거 많이 만들잖아요. 사회부방 해가지고 뭐 우리 무슨 부서방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부서에 부장이 없어. 그럼 뭐야? 부장 뒷담화 까는 방이잖아. 원래 그렇잖아요. 예? 그런 방 많이 만들잖아. 좀 뭐다? 이재명 없는 이너서클 방? 그거 이재명 뒷담화 까는 방이야. 이재명 참모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그 방에 텔레그램 메시지 넘겨주면 뭐 그게 무슨 증거가 돼?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를 열어서 다 넘겨줬다.
거기서 뭐 검찰이 뭐 그래서 뭐 마치 그러면서 엄청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떠들었어요. 근데 오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다? 뭐가 들었는지 나 잘 몰라. 그냥 클라우드 열어서 넘겨줬을 뿐이야. 뭐 있는지 나 잘 몰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클라우드 열어서 넘겨줄 수도 있지. 그건 뭐 수사에 협조한다는 얘기지. 거기서 뭐 큰 증거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수사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열어서 넘겨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뭐 중요한 증거를 넘겨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택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규의 발언이 뭐냐면은 조금씩 색깔이 틀려지고 있고 조금씩 다 의미가 바뀌고 있죠. 그 진술 그 자체가 바뀌었다기보다 진술이 나타내는 색깔, 진술의 색깔이 살짝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얘기를 한 것처럼 했는데 그닥 엄청난 얘기가 아닌, 그렇지만 엄청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라는 게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남욱의 이상한 습관, 돈을 꺼내주고 상자는 대가져온다. 정치 자금을 주면서 돈은 꺼내서 주는데 가지고 간 상자나 가방은 다시 대갖고 와. 빈 가방, 빈 상자는 대가지고 와. 가득 넣어서 가져가 놓고 빈 가방만 가지고 들어와. 왜 그런 짓을 해? 그냥 통째로 넘겨주면 되지 않나? 아니 가방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상자는 왜 갖고 와? 상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였나? 내 얘기잖아요. 그게 남욱이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오늘 유동규가 뭐라고 했다? 그거 내 박스야. 내가 준 박스래. 아니 이게 누구 박스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박스가 과연 뭔가를 입증할 수 있느냐, 그 안에 돈이 들어섰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느냐, 돈에 지문이 찍혀 아니면 돈가루가 떨어져,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가 중요한 증거 자료를 넘긴 것처럼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어요. 이건 뭐다? 전형적으로 언론 플레이. 예, 언론 플레이한 거죠. 그래서 뭐다? 그때 유죄의 선입견. 이재명 나쁜 놈일 거야 라는 선입견을 심어주기에 족한 겁니다. 지금 사실 언론이라든지 뭐 검찰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이재명을 건드리고 있죠. 계속 건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상이 뭐야? 아, 이재명 쟤 좀 이상한가 봐. 이상한 사람 맞나 봐. 좋은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에요. 박지원 국정원장 지금이야 별문 뭐 크게 아니지만 사실 DJ 이후에 매번 거의 한 2, 3년마다 한 번씩 검찰한테 붙잡혀 갔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돈을 받았다, 돈 받고 공천했다, 불법 정치장을 받았다, 온갖 비난을 다 받는데 거의 다 무죄 받았어. 싹 다 거의 다 무죄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 그 박지원한테 어떤 이미지가 더 씌워졌냐면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또 박지원이야? 아, 박지원 좀 이상한가 봐. 질이 안 좋은 사람인가 봐.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검찰이 이재명을 자꾸 물고 뜯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아, 이재명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봐 라는 선입견을 확 찍어주려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내가 내가 갖고 간 상자다, 내가 클라우드 열어줬다, 텔레그램 어쨌다 얘기를 별 관계가 없잖아. 그죠? 별 이재명과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인데 그걸 막 떠들고 있다? 그거는 이재명에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말을, 그런 선입견을 심어주려고 지금 엄청나게 쇼를 하는 거예요. 유동규가 이렇게 쇼를 할까? 누군가 감독이 있겠지. 감독이 있으니까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감독의 지시에 따라 배우가 연기하는 거 아닌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욱이 이렇게 돈은 꺼내주고 빈 상자는 갖고 온다 이런 거, 야, 그건 유동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던 상자야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상자를 제출했으니까 김용이 돈 안 받았다는 거 증명해라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런다? 상자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확인했다. 얼마나 확인한 거하고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거하고 돈 줬다는 거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어요? 그 상자에 돈을 넣어서 줬는지 안 줬는지 하고 그 상자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하고는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입증이 안 돼요. 그런데 상자 안에 1억 원 들어간다라는 거 실험해봤다고 그거 어쩌라고. 근데 그거를 마치 유죄의 증거라도 밝힌 것처럼 주장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간다? 그 증거가 안 돼요. 그리고 김용이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웃기고 있네. 돈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안 받은 거예요. 돈 줬다는 증거? 그거는 합리적, 그러니까 돈을 줬다라고 돈을 주지 돈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지 그 유죄인 거예요. 줬을 수도 있겠네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거는 거의 빼박이야. 진짜 거의 빼박이야. 라는 정도로 입증이 돼야 돼요. 그런데 돈 상자 나왔다? 그게 합리적으로 반론의 여지를 없애는 정도의 확실한 증명력이 있느냐? 없죠. 상자 그게 뭐라고? 상자 굴러다니는 게 상자인데. 가방이 뭐라고? 가방에 돈 자국이 남았어? 돈이 남긴 발자국이 남아서 돈이 떨어뜨린 뭐 가루가 남았어? 아니면 돈이 찍어 놓은 지문이 남았어? 근데 거기 돈이 들어갔었다. 그래, 돈이 들어갔다 치고 그게 이재명한테 갔던 돈이다. 어떻게 알아? 그리고 일단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득 돈 가방에 돈을 가득 넣어서 가져갔다가 돈만 꺼내주고 빈 가방은 가져가 왔다. 상자 안에 돈을 가득 넣어서 꾹꾹 눌러서 가져갔는데 상자는 안 주고 돈만 주고 빈 상자를 내가 갖고 왔다. 빈 상자를 내가 왜 갖고 와? 빈 상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빈 가방이 이렇게 중요해? 가방째 넘겨주지 않나? 그리고 길거리에서 돈을 줬다며. 길거리에서. 그러면 길거리에서 줬다면 더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상자를 가지고 왔으면 상자를 열어서 돈을 꺼내서 길거리에서 돈을 꺼내서 넘겨줬다는 얘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받았겠네? 야, 저 사람 돈 주고 받는다. 다 그랬겠네? 그죠? 길거리에서 돈을 주고 받았다? 그러면 진짜 상자째로 줬겠지. 가방째로 줬겠지. 그런데 돈은 넘겨주고 가방은 갖고 왔다고? 돈은 넘겨주고 상자는 갖고 왔다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야, 네 가방 펴. 내 가방에서 돈 꺼내줄 테니까 받아. 이렇게 넣어줬다는 얘기. 이렇게 길거리에서 상자에서 빼가지고, 야, 네가 받아. 빼줬다고? 지나가는 사람 다 바꿨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을 바보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를 바보로 알지 않고서는 길거리에서 돈을 줬어요? 그랬으면 상자 째로 줬거나 가방 째로 줬겠네. 그런데 가방 째로 줬는데 빈 가방은 다시 돌아왔어? 상자 째로 줬는데 상자는 되돌아왔어? 그럼 뭐야? 길거리에서 가방 열고 상자 열고, 야, 돈 가져가. 꺼내줬다는 얘기잖아. 다른 사람 다 보게. 그게 불법 자금 맞아요? 1억씩 돈 간 거 맞아? 불법 자금 아니더라도 돈을 1억씩 2억씩 이렇게 줄 정도면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못 줘.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말이라고 지금 하고 있어. 참, 검찰도 그렇고 유동규도 그렇고 도대체 결국 지금 조작의 핵심이 누구라는 게 드러난 거다? 유동규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의 발언, 이 누구에서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유동규의 발언이 조작의 핵심 포인트가 되고 있고 조작의 시작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동규가 뭐라 그런다? 이제는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는 생각 안 한다. 내가 돈을 직접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작의 핵심은 나다. 내가 증거다.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그런 유동규, 난 사실 유동규를 좀 짚어보고 싶어. 난 사실 유동규를 보면은 이 사람의 도대체 신빙성이 없어요. 일단 아까 지금까지 유동규가 한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길거리에서 돈을 줬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돈을 주면서 가방은 안 주고 돈만 꺼내줬다? 그랬으면 가방을 열어서 혹은 상자를 열어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두 번째, 그래, 뭐 줬다 치고 그 가방과 상자를 지금까지 갖고 있다?
가방은 모르겠는데 상자를 왜 갖고 있어요? 네, 좋아요. 갖고 있다 치고. 그러면 거기에 돈이 들었었다라는 증거가 있어요? 돈이 뭐 지문을 남겨, 발자국을 남겨, 가루를 남겨. 다 남겨. 그리고 지금 1년 지났어. 1년 뒤에 그게 남아있어? 지문도 아무리 세게 찍어도요, 1년 지나면 슬그머니 없어져요. 근데, 자, 유동규의 말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유동규라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봐도 좀 이상해. 자, 선거 자금이 지나가는데, 맨 처음에 12억이 있었는데, 12억을 줬대는데, 12억이 남욱으로 가면서 8억이 되고, 남욱에서 김만배로 가니까 3억 6천이 되고, 김만배에서 유동규로 가니까 1억 5천이 돼버려. 12억으로 출발했는데 1억 5천만 가. 10분의 1만 가. 몇 달, 네 사람을 거치면서. 이게 진짜 정치 자금 맞아요? 선거 자금 맞아요, 이거? 이 돈이 그 돈으로 이어진 거야? 제가 볼 땐 이건 연관성이 있다고 말 못해요. 이건 연관성 없는 거예요, 이 돈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이 간 게 맞다면. 이렇게 돈이 갔다는 걸 맞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은 이모 씨, 그 분양대행사 이모 씨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나무관에서 나온 돈도 아니고 김만배에서 나온 돈이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아니, 선거 자금을 주는데 자기의 주군,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군에 선거 자금을 주는데 그 중간에 지가 반이나 떼먹을 뻔한다고? 야, 이거 이재명한테 내가 저 정치 자금 줘야 되는데, 야, 만배야, 돈 좀 줘. 그런데 만배는 8억을 받아서 3억만 줘?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김만배 선배, 만배 형을 내가 뭐 지금까지 많이 까고 막 그랬지만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양아치는 아니야. 이렇게 주라는 돈의 반을 쓱싹 해버린다. 이거 양아치지. 이게 뭐 이런 걸 보고 배달사고라 그래요. 이런 배달사고 나죠? 그럼 돈이 갔다라는 증명이 안 돼요, 이거는. 뿐만 아닙니다. 남욱에서 유동규로 가는 돈, 맨 처음에 1억, 5억, 1억, 1억 7천, 1억 4,700 이렇게 4차례 갔다 그래. 그러면은 이게 유동규가 지가 진치말 맞다는 이게 이재명한테 가는 돈이라고 하면 1억 받았으면 1억 바로 갖다 전달해 줘야겠지. 아니야. 2억, 3억, 1억 이렇게밖에 안 보내요. 총 8억 4,700을 받았는데 돈은 6억밖에 안 줬고 시점도 지멋대로고 5억을 받았는데 3억 주고 그래. 처음에 그래요. 보면은 1억하고 5억을 받은 다음에 2억을 줘요. 그 다음에 다시 3억을 주고 그 다음에 1억 받아서 또 1억을 주고 맨 마지막 1억 4,700을 되돌려주고 나머지 지가 띵겨 먹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재명 줄 돈이라며. 지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줄 돈이라며. 근데 그걸 지가 중간에서 인터셉트 해가? 그건 그렇게 생각 못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못해요. 그거는 뭐다? 처음부터 돈이 이재명한테 갈 돈이 아니라 유동규한테 갈 돈이었던 거야. 유동규가 나무관한테 돈을 받은 거야. 그리고 유동규에서 김용호로 넘어가는 이거는 이 거래와는 관련이면 다른 거래인 거예요. 유동규는 유동규가 뭐라고 이렇게 뭐 핑계거리를 대서 돈을 뜯어냈는지 모르겠으나 여기 유동규에서 김용호로 돈 넘어갔다. 돈이 넘어갔다는 증명도 없어. 지금 돈이 넘어갔다는 증명도 없는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요. 남욱 유동규 돈하고 유동규 김용도는 연관성이 있는 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액수가 맞아. 시기가 맞아. 없잖아. 더군다나 김용호 받은 적 없다라고 딱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지금 드러난 부분은 뭐만 드러났다? 남욱에서 유동규까지 간 것만 기록 드러나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으나 입증됐다 치고 이것만 입증된 거야. 유동규에서 김용한테 간 돈 입증 안 됐어요. 입증되기도 어려워 보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맞아, 액수가 맞아. 안 맞아. 근데 이게 어떻게 해? 그 돈이야. 게다가 유동규의 지금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상황과 전혀 맞지가 않죠.
유동규가 정영학 변호사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그게 2018년부터 서로 교류를 안 했다 그러잖아. 어? 그리고 2020년 말에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유동규하고 결별을 해요. 제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 한참 선거 진행될 때 제가 확인한 바예요. 유동규가 지금도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십니까? 아니, 그 사람하고 우리 결별한 지 좀 됐어. 아, 그 사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하다 중간에 나갔잖아. 임기가 남아있는데 왜 나갔겠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내보낸 거 아니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경기도 관광공사 후임 사장 누가 하려고 그랬어? 예, 황교익 선생이 하려고 그랬잖아. 근데 그걸 가지고 쌩 난리를 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황교익 선생이 결국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뭐였다? 원래는 유동규 계속 쭉 했을 상황이야. 근데 임기를 한 10달 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사표를 내버려요. 그럼 뭐예요? 임기가 오래 남지도 않았고 한 7, 8개월, 10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10개월 정도 남은 사람을 경질해버렸다. 그럼 뭐예요? 야, 너 나가. 너랑 나랑 이제 끝이야. 이거 아니야? 근데 그 뒤에 정치자금을 줬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가 뺨 때린 사람한테서 야, 돈 내놔 이랬다고? 그게 정치자금이야? 땅 친 거지? 강도질한 거지? 돈 뺏은 거잖아. 돈 뺏은 거. 강탈한 거잖아요. 강탈한 거. 근데 그게 무슨 대전자금이야? 지가 돈 뺏은 거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유동규 얘기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계속 지적이 나오니까 말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돈을 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증이 있습니까? 라면 검찰이 하겠지 뭐. 검찰이 했겠지 뭐. 그러면서 뭐 상자 안에 1억 들어간다는 거 확인했어. 상자에 1억이 들어가는 거하고 네가 1억 준 거하고 뭔 상관 있는데 아무 관련 없어요. 유동규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무슨 누구의 화법이다? 네, 검사들이 억지 쓸 때 쓰는 화법이에요. 검사들이 증거 부족할 때 증거도 아닌 거를 증거인 척 하려고 할 때 말장난할 때 쓰는 수법이죠. 그런 겁니다. 바로 이해되시죠? 네. 우리는 이런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야,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바로 반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반박을 많이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SNS가 됐든 아니면 뭐 카톡이 됐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언론에서 막 이상한 기사를 써서 보면은 그런가라고 했다가 아, 그거 아니야? 그 말이 돼? 너 같으면 상식적으로 얘기 말이 돼? 길거리에서 돈을 줬는데 그럼 상자째를 주든가 가방째로 통째로 안 주고 야, 가방 열어봐. 내 가방 열어서 돈 네 가방으로 넣어줘.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넣어줘. 2억씩 1억씩을 그렇게 해요? 나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들을 때는 그런가? 라고 들어. 그런데 야, 너 말이 되냐? 길거리에서 돈을 주면은 야, 다른 사람 안 보게 야, 얼른 갖고 가. 상자째로 가방째로 주지. 야, 가방 열어. 네 가방 열어. 내 가방 열게. 자, 돈 꺼낸다. 하나씩 이렇게 꺼내줘? 이렇게? 상자도 그 가방은 그렇다 치고 상자는 상자째로 줘도 되지. 상자가 뭐 얼마나 비싸다고. 상자가 뭐 귀하다고. 야, 갖고 가 통째로. 야, 비타 500이거든. 갖고 가. 이렇게 했지. 야, 비타 500 상자인데 여기 1억 들었거든. 자, 네가 뭐 갖고 온 거 있어? 야, 네 가방에 넣어줄게. 이렇게 해서 비타 500 그 박스를 길거리에서 팍 열어서 야, 돈 들었지. 이렇게 해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자, 우리 속지 맙시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사람들한테 알려 나갑시다. 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요. 예.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예. 박영아님 너무 웃김.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핏대를 올려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 가만히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웃기는 상황이잖아요. 자, 김영숙님 현수막으로 알렸으면 좋겠네요. 예. 자, 조수님 거짓도 풍년이네. 조작을 하려면 그럴듯하게 해야지. 크림수학님 고등학교 국어 시간 다시 온 것 같습니다. 무슨 오류들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고등학교 시간에 뭐 저기 논술 같은 거 하면서 이건 뭐의 오류야 라고 하는 거 있죠. 예. 뭐 그런 거 다 여기서 보시는 것 같죠. 예. 잘 살아보자님 결국은 정경심 교수 개판사들이 유죄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 건도 개판사가 무조건 유죄 만들어줄 것 같다. 예, 그런 걱정 사실 됩니다. 김정님 다스베이더 끝나고 넘어오셨다네요. 조수님 예, 개콘이 없어진 이유를 알겠다고 하십니다. hen니님 거짓말을 하려니 겁을 먹어가지고 말이 뒤죽박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예,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얘기 넘어갈게요. 자, 김진태 레고랜드 사태의 속셈 목표는 민영화. 지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개진태 개고기가 민영화라는 얘기 하셨는데 사실 좀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사태에 사람들이 뭐에도 집중이 되어 있느냐면은 김진태 사태 때문에 지금 경제 위기가 닥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김진태발 IMF, 김진태발 경제 위기 중요하고요. 지금 실제로 경제 위기가 지금 닥치고 있죠. 아시다시피 지금 자금 시장이 마비가 돼 있어요. 공기업들도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회사채를 발행했는데 안 팔려. 5대 재벌 회사채 발행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도로공사, 철도공사 이런 데들이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5.9%, 6% 회사채가 그 정도 돼요. 한 두 달 전까지 3.5%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2배가 올랐어요, 거의. 5대 재벌도 마찬가지입니다. 5대 재벌도 지금 6%가 넘는 이자를 내고 채권을 발행을 하고 있어요. 재벌과 공기업이 이 정도인데 그 밖에 다른 기업들은 오죽하겠습니까? 7%, 8%가 돼도 돈 빌릴 데가 없다는 아우성이 난리가 났어요. 돈을 빌리지 못하는 건 둘째 치고 금리가 올라가지고 일껏 고생해서 돈 벌어봤자 이자 내는데 다 들어간다라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다 좋은데 그래 열심히 뭐 해가지고 이자 내는데 바쁘고 뭐 다 좋은데 지금 이미 빌려준 돈도 지금 회수하겠다고 설쳐 어떡하니? 라는 지금 그런 지금 거의 뭐라고 하냐면은 거의 뭐 하소연 거의 뭐 그 통곡 소리가 곡소리가 들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진태발 IMF가 온다라는 그런 걱정을 하죠. 안 그래도 우리나라 지금 뭐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많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김진태 때문에 이자 부담대로 늘고 이자가 늘었는데도 돈도 안 빌려주고 이미 빌려준 돈도 갚으라고 그러고 난리가 아닌 거죠. 이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김진태는 왜 그랬을까? 지금 뭐 나오기로는 김진태가 뭐 제대로 생각도 안 하고 지 혼자서 그냥 그 강원도를 지가 살렸다. 지 영웅놀이 하려고 쇼하다가 일을 그르쳤다. 온 나라를 위기에 빠뜨렸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배제할 수 없는데 더 새로운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제가 앞서 제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김진태발 IMF,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같은 경우는 이 목표가 단순히 좀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겠다, 정치적 이득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레고랜드의 민영화, 레고랜드가 가지고 있는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지분을 지금 레고랜드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거죠. 자, 뭐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실 겁니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증권 ABCP, 이게 이제 레고랜드에 투입된 부동산 PF의 일부인데요. 이 부동산 PF 채권을 증권화해서 시장으로 판매한 게 이게 ABCP입니다. 이게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것인데, 갑자기 강원도가 2천억 원 정도 지급 보증을 거부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진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채권 시장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아, 지방 정부가 부도 내는 판에 일반 기업들은 더 부도가 날 가능성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안 빌려주겠죠. 부도가 나면 돈을 떼이는데 누가 거기다가 돈을 빌려주려고 그랬겠어요.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원도는, 김진태는 왜 지급 보증을 거부했냐? 왜 쌩 난리를 쳤느냐? 명분은 딱 하나예요. 강원도 재정이 너무 악화됐다. 빚 갚을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디폴트야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갚을 돈이 없어. 빚을 갚을 돈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재산이 뭐겠습니까? 레고랜드 사태니까 레고랜드 주식부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레고랜드의 강원도 지분이 44%예요. 원래는 50%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도 44%라고 하는데, 레고랜드가 자사주로 갖고 있는 게 한 20% 되거든요. 이게 자사주를 빼면은 또 강원도의 지분은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50%가 넘지 않아서 이게 공기업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신문이 있는데 틀렸어요. 우리나라 이게 공기업이라든지 여러 관련법을 보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30% 이상 지분만 갖고 있어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대주주이기만 해도, 제1대주주이기만 해도 그거 다 공기업으로 쳐요. 50%가 안 넘어서 그 대주주 아니다 무슨 개소리 하고 있어. 제1주주 1대주주면 다 공기업이야. 하여튼 여튼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지분은 약 44%인데, 아니 이 레고랜드 때문에 강원도의 재정이 악화됐다면 이 레고랜드 그 지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레고랜드 빚을 못 갚는다? 야, 그럼 재산 팔아서 갚어. 야, 니들 주식 갖고 있지, 그거 팔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거는.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재정이 악화됐는데 재산을 안 판다고? 그러면서 빚을 안 갚는다고? 그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나쁜 짓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럼 뭐겠소? 재산 팔아야지. 제일 먼저 파는 게 레고랜드 재산이겠네. 그런데요, 강원도의 재정 악화는 이미 예상됐던 일입니다. 강원도의 예상 규모가 20조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규모가 안 커. 그런데 대출금이 지금 8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까지 포함하면 한 1조 단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부동산 PF 들어간 게 8천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렇게 빚이 많은데 사실 강원도는 빚이 또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빚이 너무 많이 졌어. 알펜시아 이거 그 선수촌 짓고 하니라고 돈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다 빚으로 남았어요. 그러니까 올림픽도 그렇고 레고랜드도 그렇고 다 이게 강원도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사안이 됐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기분 좋긴 한데, 올림픽 같은 게 그렇잖아요.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남북 화해가 막 벌어지고 그랬잖아. 그 전까지 전쟁을 한 해 만에 인 상황이었는데. 그렇지만 이 올림픽, 그 다음에 레고랜드가 강원도의 재정을 악화시킨 건 사실이었고, 강원도의 재정을 악화시킬 거라는 건 이미 예측된 거였어. 그게 언제 때 얘기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자꾸 지금 최문순 지사를 물고 늘어지는데, 레고랜드 계획을 처음 입안을 해가지고, 레고랜드 계획을 이게 아무도 손 못 대게 데모질을 한 거는 누구였냐? 김진선이었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 거는 최문순 지사였는지 모르겠으나 동계올림픽 유치하자 해가지고 그 무주 제끼고 평창이 굳이 하겠다 쌩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막 했던 거, 그래서 반드시 평창이 올림픽 유치해야 돼 라고 했던 거 누구 때였다? 김진선 때였어요. 시작은 김진선 지사야. 왜 문제를 삼으면은 최문순을 문제 삼아? 최문순 지사는요, 김진선이 벌려놓은 일 마무리를 지었어. 그래서 유치도 하지도 못하고 그 강원도민들한테 전부 다 올림픽 유치하고 싶은 마음만 잔뜩 심어놓고 사라져버린 김진선, 그 사람 때문에 최문순 지사는 진짜 하기 싫어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했어야 했어. 지가 끝내지도 못할 레고랜드 하자고 생쇼를 하고 엄청 막 부풀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지가 하지도 못하고 벌만 벌려놓고 김진선은 나갔는데, 최문순 지사 레고랜드 사실 그닥 김진선 지사는 내켜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전임자가 이렇게 다 벌려놓고 온 강원도민들이 레고랜드 하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레고랜드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울먹여잔 묻기로 평창 동계올림픽도 유치하고 레고랜드도 짓고 지금 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때마다 최문순 지사가 이거 하지 말까? 라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조금 띄우면 누가 맨 먼저 비판하고 비난하고 나섰다? 진태. 김진태가 제일 먼저 시비고 나섰어. 그래서 전임자가 이미 다 해놨는데 그 정리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전임자가 이미 많은 부분을 해놨는데 그 마무리를 짓지 못하느냐, 능력 부족 아니냐, 그 얘기 다 누가 했는데? 김진태가 한 얘긴데. 지도 재정 악화되는 거 다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뭔 소리야? 왜 갑자기 디폴트야? 지금 그거 모르면서 강원도지사 했나? 아니에요. 뻔히 알고 있으면 갑자기 돈 못 갚는다고 왜 그래? 왜 배째라 그래? 자, 게다가 레고랜드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5월 달부터 개장해가지고 영업 시작했어. 이제부터 수익이 날 거야. 나가고 있어, 지금도. 70만 명이 지금까지 다녀갔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네? 라고 하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르나? 지금 개장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70만 명 갔으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70만 명 왔으면 많이 왔다 간 거지.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자지만 앞으로 계속 조금씩 흑자가 나기 시작할 거란 말이야. 지금 한참 적자가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시점이야.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시점이지. 그러니까 해 뜨기 직전인 거죠. 원래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춥잖아. 그러니까 적자에서 흑자로 막 전환되는 그 시점이 제일 힘들어. 딱 그 시점인 거야. 근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흑자 나기 시작해. 돈 갚기 시작할 거야, 이제. 근데 지금 딱 갑자기 돈 못 갚겠다. 배째? 이래. 뭐다? 팔겠다는 수준인 거죠. 팔겠다는 거야, 팔겠다는 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레고랜드 지분을 팔아치우겠다. 근데 팔 때 그냥 팔겠어? 지금 마치 지금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사겠어? 사더라도 헐값에 사겠지? 즉 지금 이 레고랜드 사태를 일으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재정이 악화돼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이 김진태가 자기가 강원도 재정을 튼튼하게 바꿔놨어. 적자 재정을 흑자로 바꿔놨어. 부도 위기에 강원도를 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그런 조작질을 하려다가 지금 실패한 것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보자면 이 레고랜드의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44% 되는 지분을 팔려고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강원도는 지금부터 레고랜드에서 수익이 들어올 거고 지금까지 투자한 돈을 회수할 거예요. 근데 지금 팔면은 제일 손해가 클 때야. 근데 지금 팔려고 그래.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 재정이 어려서 우리 돈 못 준다. 이렇게 난리 생판 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김진태의 행보는요. 전형적으로 헐값에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 쓰는 수법이에요. 따라서 지금 김진태가 고의부도를 냈다. 레고랜드 팔아치우려고 고의부도를 냈다. 라고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다들 이 민영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지금 관심을 좀 갖지 못하고 있죠. 워낙 이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이 크다 보니까 일단 민영화 부분까지는 다들 관심을 못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출발은 레고랜드를 팔아치우려고 헐값에, 즉 재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봐도 사실은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레고랜드 팔면요 강원도는 손해만 봐요. 이제부터 이익이 날 건데, 이제부터 돈을 갚아 나갈 건데, 빚이 줄어들 건데, 지금 빚이 제일 클 때인데 참 문제가 있죠. 여기에 더 황당한 얘기 하나 해줘요. 레고랜드가요 올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석 달 정도 휴장한답니다. 개장한 지 얼마나 됐다 휴장이야. 왜 휴장을 해? 지금 돈 바짝 벌어도 답답할 판에 휴장을 해? 적자 더 만들려고 작정했어? 이건 또 뭐예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빚도 못 갚는다 하고 있는 판에 휴장을 해요? 그럼 적자를 더 크게 만들자는 얘기지. 안 그래도 부실인데 더 부실로 만들자는 얘기지. 왜? 팔겠다는 거지. 이게 작전입니다. 레고랜드 헐값에 팔아치우겠다는 작전이에요. 소백사님, 이세창 이 사람이 민영화 주동자랍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김선아님, 민영화는 부패한 정부가 외국인에게 재벌을 팔아넘기는, 아니, 재벌이라기보다 국부를 팔아넘기는 국민의 재산, 나라의 재산을 헐값에 팔아치우는, 한마디로 나라 팔아먹는 거지. 재산 팔아먹는 거지. 재산 빼돌리는 거예요. 집안 재산 빼돌리는 나쁜 놈인 거지 뭐. 이진아님 자꾸 욕 나와요. 쿨피님 일 벌리기 작정했나요? 소백사님 나라 땅 25% 매각하겠다. 나라 땅 25%가 아니고요. 지금 국공유지 중에서 지금 25% 정도를 매각하려고 지금 공고 내놓고 있답니다. 참. 조수님 일부러 적자 내는구만. 네. 일부러 적자 내는 거로 딱 보이시죠? 누가 봐도 이거 작전이지 작전. 예. 뻔한 소리. 이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뻔히 보이는 거잖아. 참 답답스럽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이게 이 적폐 정부,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 뭐 자유한국당 얘네들 계열에서 늘 하던 수법이에요. 얘네들이 나라를 정권을 잡으면 늘 하는 짓이 그렇습니다. 법대머리님, 예. 민주당 지자체였다면 가라가 되었을 거다. 그렇죠. 지난 여름님, 뚜껑이랑 경 김현장 30명 3병을 룸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일단 룸바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르첸바 아니고요. 진짜를 확인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앞서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은 있으시죠? 예. 성담동 갤러리아 백화점 뒤라고 해서 정말 갤러리아 백화점 뒤를 이렇게 샅샅이 뒤졌는데 거기는 그 아파트 뭐 이런 거 주택가 이런 거라 가지고 거기에는 뭐 업소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로 뒤 말고 옆인데 뒤, 옆 블럭이 바로 옆 블럭의 뒤. 옆인데 살짝 뒤쪽. 요쪽도 보통 갤러리아 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장용진 뒤면 요거이기도 하지만 장용진 뒤가 여기쯤도 장용진 뒤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종로에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롯데백화점은 아니 명동에 갔다라고 하면은 롯데백화점 앞도 명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 소공동이죠. 종로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종로가 아니라 실은 중구인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예 내가 그 북촌에 갔다라고 하는데 북촌이 아니라 넘어가서 성북동인 경우도 있어요. 대학로 갔다. 대학로가 아니고 종로 5가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어디가 행정구역상 딱 거기가 아닌 경우도 제법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아, 나 오늘 경복궁 갔어. 경복궁 아니라 경복궁 옆에 서촌 이런 데 갔을 수도 있죠. 나 오늘 청와대 구경하고 왔어. 근데 청와대 구경만 한 게 아니라 주변에 딴 데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어디라고 지명을 얘기합니다만 그 지명의 근처까지 같이 포함해서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부산 갔어? 근데 부산 옆에 김해나 양산을 포함하는 경우 있고요. 대구 갔어? 라고 하는데 칠곡이나 경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 갔어? 라고 하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가끔은 과천이라든지 일산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위치라 해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자세히 지금 여기까지만 제가 드릴게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공안 탄압의 노림수 적폐 결집입니다. 자, 공안 탄압의 노림수 적폐 결집.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요. 오늘 갤럽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30%가 나왔어요. 지난주 27%였는데 3% 정도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을 드린 걸로 미국의 모닝 컨설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주는 18%였는데 이번 주 22%가 나왔어요. 4% 올랐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보면 한 3, 4%, 1, 2% 정도 계속 오른 걸로 나와요. 조금씩. 즉 뭐냐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살짝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 시점상 뭐다? 딱 야당 탄압할 시점. 민주당 압수수색 할 시점. 그러니까 이 공안 탄압, 야당 탄압의 노림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적폐 세력을 결집시키는 것이 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민주당에서 벌써 수박들이 막 벌써 떠들기 시작하잖아. 김혜영 나오고 뭐 설훈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분열을 양상이 좀 드러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적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한 거예요. 왜? 야, 이거 한판 크게 붙겠다. 야, 뭉쳐! 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자, 이런 것이 어떻게 보자면 윤석열의 노림수였고, 그 윤석열이 노린 것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성공을 한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거든요. 원래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분열시키고 우리는 단결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분열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열에 지금 김새가 나오고 있고 상대방은 지금 결집을 하려고 하고 있어. 이걸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저는 방법은 지금 시점에서 방법은요. 이 청담동 게이트에 좀 더 우리가 집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담동 게이트가 사실 초반에 너무 지금 과열이 돼가지고 모든 역량, 거기 양쪽에 지금 역량이 총 집결해서 충돌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밀리면요. 여기서 밀리면 크게 다쳐요. 저쪽한테 좋은 명분을 대고 우리는 지리멸멸해질 겁니다. 여기 조금 문제 생기잖아요. 발이 수박들 설칠 겁니다. 공격하기 좋지. 김우겸 의원이 처음 얘기를 한 거니까. 바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조금 그 맞득지 않은 부분, 조금 내키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줘야 됩니다. 이미 이 상황은 진영 대 진영이 충돌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저쪽은 결집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은 좀 덮어주고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당장 내일 우리 촛불 집회 열리지 않습니까? 이 촛불 집회가 좀 중요하게 됐습니다. 촛불 집회가 내일, 지난주도 그렇지만 이번 주도 보면은 조금 집회 장소에서 문제가 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모여줘야만이 집회 장소를 사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디테일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리겠는데 집회 장소를 사수하기 위해서 내일도 많은 분들이 좀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좀 당부드리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전국 총집중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힘이 빠지면은 이게 좀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만큼은 어려웠다고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가지고 계속 우리 열기를 이어가 줘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지금 더 이상 이 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적폐들이 결집하는 거에 적폐들이 힘을 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힘을 받고 저쪽 힘을 빼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일 촛불 집회에서 좀 모여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청담동 게이트 같은 경우에 사실 저도 살짝 이게 몇 가지 부분에서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아예 안 하죠. 뭐 오마이뉴스의 어떤 윤 무슨 기자가 뭐 취재상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옳다 그러다 말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지 않지만 입을 닫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건 지금 그런 거 지적할 때가 아니야. 쟤네들은 뭐 한동훈, 윤석열 좋아서 지금 거기다가 쉴드 쳐준 줄 아세요? 아니야. 윤석열 이 새끼 발언 나왔을 때 국진당 애들 MBC 쳐들어가가지고 뭐 시위하고 그랬죠. 지들 귀에는 이 새끼 안 들리는 줄 알아요? 들렸어. 그거 못 들을 순 없죠. 근데 걔들 억지 쓰잖아, 몰려가가지고. 그거 몰려가 억지 쓰니까 MBC가 조작한 거라는 사고 믿는 사람들이 30%나 생겨버렸어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딨냐고. 저놈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저쟤들은 이 새끼 같은 말을 해놓고도 안 했다 배째고 자막을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일치단결 똘똘 뭉쳐서 그런 거짓말도 똘똘 뭉쳐서 하는데 우리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야 이거 좀 문제 있지 않아? 이 정도 좀 부족하지 않아? 그걸 꼭 그런 지적질을 해야 되겠어? 꼭 지금? 저는 그 부분 동의 못 하겠습니다. 뭐 걱정하시는 분들 있어요. 야 이거 잘못해가 우리가 역공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대비는 할 겁니다. 혹시 뭐라도 잘못됐을 거에 대한 어떤 대비. 당연히 하죠. 그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 좀 힘을 몰아줘야 되는 거, 힘을 같이 좀 뭉쳐줘야 되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 힘을 좀 일단 모아줘야 된다. 쟤네들은 억지 쓰고 거짓말하는 것도 해주는데 이건 보세요. 적어도 거짓말은 아니잖아. 적어도 거짓말이라는 건 생떼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네들 생떼 쓰면 우리가 밀리겠다니까? 우리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여기 한번 초록 교수님 압니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조금씩 이렇게 풍겼는데 예. 예. 조금 있습니다. 예. 자, 장유진 TV 지금 시각이 새벽 1시를 다 되었네요. 촛불 집회가 열리는 10월 29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벌써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40여 분, 50분, 1시간 50분이 다 돼가네요. 오늘 제가 방송이 조금 고르지 못했어요. 아까 지금
앞부분 타이틀 방송이 안 나가가지고 좀 아쉬운데요. 제가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조절을 해 놓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보 전화, 제보 메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일성님, 홍은주님, 안재봉님, 김정호 안동님, 그 다음에 응원합니다 언제나 라고 해주신 분 계시고요. 감사 화이팅 해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한테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장용진 TV, 1시가 됐는데요. 1시 딱 맞춰가지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푹 주무시고요. 우리 내일 촛불 집회에서 함께 얼굴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까지, 이 늦은 밤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스베이다 끝나자마자 달려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스베이다 보다가 오신 분들, 안 끝났는데 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